뭔가요? 이거. 제가 거의 붙이지 않아요. 이렇게 많으면 의미가 없는 거 아. 아니에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로에너지바입니다. 네, 휴가 다녀오셨나요? 아니면 아직 계획 중이신가요? 네,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그럼 우리 휴가철에 인간적으로 책 한 권씩은 좀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휴가철에 시간 내서 여유 있게 읽으면 좋을 만한 책,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 다독, 다작, 다상량의 어떤 그 이제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강양구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량구라고 합니다. 제로에너지바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인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인가요? 정말입니다. 빈말 아니에요? 빈말 아닙니다. 빈말 아니에요? 네. 저는 이제 기자님이라고 칭이 훨씬 더 익숙해서 그냥 네. 윤주로 기자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네네. 그 윤주로 기자님께서 페이스북에다가 링크 올리시면 항상 네. 제가 거의 제일 먼저 좋아요 누르고 찍고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네네네.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강 기자님을 모신 이유는 이제 강 기자님이 되게 오랫동안 하셨죠. 그 팟캐스트. 네, 제가 YG와 JYP 책걸상이라는 팟캐스트를 2017년 1월에 시작했으니까 네. 지금 이제 8년째 진행하고 우와, 있어요. 엄청 장수 프로네요. 네, 장수 프로그램인데다가 유일한 북토크 팟캐스트가 되어버렸어요. 다 없어졌어요, 있던 것들이? 네, 굉장히 영향력 있는 팟캐스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유튜브로 갈아탔겠죠, 뭐, 그 중에 일부는. 그런데 이제 그 기존의 팟캐스트들은 다 없어져가지고 지금 북토크에 초점을 맞춘 팟캐스트는 YG와 JYP 책걸상이 거의 유일합니다. 제가 이걸 언제 듣냐면, 이제, 운전할 때. 그러니까 네. 서울 시내는 사실 저는 서울에선 거의 운전을 안 하고, 근데 이제 서울시 밖으로 넘어갈 때. 그때 이제 운전을 할 때 저는 라디오 대신 이제 그걸 팟캐스트 틀어놓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광명에 최근 2주 동안 계속 갔다 올 일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거 최근에 또 몰아듣기를 했죠. 재밌었던가요? 네, 너무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빈말 아닙니까? 빈말 이거 진짜 재밌어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각자 책을 이제 서로 준비해서 이제 뭐 이야기를 나눌 건데, 제가 평소에는 원래 이렇게 보통 제가 질문하고 이제 게스트분이 그냥 답변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늘 질문지나 이런 걸 사전에 드려서 준비하실 수 있게 하는데, 네, 오늘은 그냥 시간 약속만 잡고 아무것도 지금 맞아요. 안 해주셔가지고 근데 제가 또 뭐라고 하기도 좀 뭐한 게 네. 책걸상에서 게스트를 모실 때도 보통 그래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 제로 에너지 바도 책걸상 스타일인가 그러기에는 너무나 말씀들을 다들 잘하시던데 라고 생각을 했었죠.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아무 대책 없이 믿어서 제가 그냥 모셨어요. 네,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거 보시다가 오늘 너무 버벅거리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은 지금 아무런 대본 없이 네, 지금 맞습니다.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떨지 모르겠어요. PD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네. 편집도 들어가시나요? 편집도 하죠. 네. 편집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누구부터 할까요? 누구부터? 어떻게? 뭘로 정할까요? 가위바위보로 할까요? 뭘로 할까요? 모든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 가위바위보 할까요? 네. 그럼 이긴 사람부터? 이긴 사람부터. 오케이. 안 내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저부터? 진 사람부터 할 걸. 네, 저는 책을 2권 가져왔는데 네. 최근에 나온 신간이랑 그리고 2018년에 나온 구간 2권을 같이 가져왔는데 네. 그 내용이 제로 에너지 바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기후위기라고 하는 키워드와도 좀 맞고 그리고 제가 아주 오랫동안 고민해온 내용과도 일맥상통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일단 신간부터 이야기를 하자면은 정치는 왜 실패하는가 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뭔가요? 이거. 제가 거의 붙이지 않아요. 이렇게 많으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이게 있어요, 지금. 찾아보면서 글 쓸 때도 참고를 하고 공부에도 도움이 되는 책에만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이면서 책을 읽는데 이게 색깔별로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다 보면 딱 보면은 어떤 부분에는 무슨 이야기, 어떤 부분에는 무슨 이야기, 어떤 부분에 무슨 이야기 있겠구나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다들 놀라시죠? 이렇다고? 그러니까요. 네네. 그냥 막 꽂아놓은 것 같은데. 네. 제가 처음 소개할 책은 정치는 왜 실패하는가라고 하는 책인데요. 네. 이 벤 앤셀이라고 하는 현재 옥스퍼드 대학교 너필드 칼리지의
네, 정치학 교수로 계시는 분이 네. 대중서로는 처음 펴낸 책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원소도 2023년에 출간이 그럼 되었고 완전 작년에 출간이 따끈따끈하게 되었고 바로. 이제 출간되자마자 바로 이제 번역이 되어가지고 이제 올해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되어서 나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정치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책들이 뭐 국내 책들, 외국 저서들 쏟아졌는데 그렇죠.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일 괜찮다고요? 네네네. 그래서 극찬을. 아마 이 제로 에너지 바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최근에 세상, 특히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좀 깊은 이해를 도모하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 선택지들 중에서 그냥 정치인으로 왜 실패하는가 이 책을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제목은 원제도 네, 이거예요? 원제도 Why Politics Fails가 원제고요. 그러면 이 말인즉 정치는 실패한다는 걸 일단 깔고 가는 거네요? 네, 지금 정치가 실패하고 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지금 정치가 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짚고 그렇다면 정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봐야 되는지 아니면 어느 쪽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책인데 제가 딱 이 책에 꽂혔던 이유는 뭐냐면 서문의 처음부터 네. 지구온난화 이야기가 나와요. 정치는 왜 실패하는가가 제목인데. 네, 정치는 왜 실패하는가가 제목인데 서문의 상당 부분이 정치는 왜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근데 이 베넨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류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기후위기고 그 기후위기 문제를 정치가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그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치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나의 관심사랑도 딱 맞춤한 정치책이라서 한번 정독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하나씩 읽어보다 보니까 뭐 전 세계 민주주의 그리고 한국 사회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던지고 그 좋은 질문에 부합하는 굉장히 괜찮은 답변들을 내놓고 있어서 윤주루 기자님께서 제로 에너지 바에서 휴가 때 읽을 좋은 책을 소개한다고 하길래 가장 먼저 생각난 책이 정치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이었어요. 이게 이제 크게 5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키워드들이 하나 있어요. 1부는 민주주의, 2부는 평등, 3부는 연대, 4부는 안전, 5부는 번영인데 이게 다 이제 하나씩 이제 있는데 1부 민주주의는 왜 지금 선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가. 근데 일단 이거 보면 민주주의, 평등, 연대, 안전, 번영 다 이렇게 되게 투성적인 단어들이잖아요. 네. 너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려우면 제가 가져오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이 책 다음에 제가 소개시켜드릴 책은 조금 더 어렵거든요. 조금 더 어려운데 이 정치는 왜 실패하는가는 일단 어려운 개념들 거의 없고 그리고 굉장히 최근에 뉴스에서 한 번씩 접해봤을 법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도 너무나 직관적으로 딱 이해가 되고 그리고 또 저자가 생각하는 그 해법이라든지 아니면은 해결의 방향 같은 것도 독자 입장에서는 바로바로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제 민주주의는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일부 민주주의에서는 민주주의의 덫, 2부 평등에서는 평등의 덫, 3부 연대에서는 연대의 덫, 예. 4부 안전에서는 안전의 덫, 그리고 5부 번영에서는 번영의 덫,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민주주의, 평등, 연대, 안전, 번영과 맞물려 있는 그 덫 트랩이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의 덫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수록 합의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합의가 어려워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선거를 해도 좋은 지도자가 뽑히기보다는 나쁜 지도자가 뽑히고 그리고 또 합의가 어려워지니까 자꾸 목소리 큰 사람들이 더 힘을 발휘하게 되고 그쵸. 근데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알지만 중간에
좀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생각하느라고 목소리를 예. 약간 주저주저 되잖아요. 예. 근데 반면에 뭔가 확신범들 같은 네. 경우에는 양극단에서 네.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냥 평소에 관성대로 네.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서구 사회를 비롯한 뭐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일 텐데 민주주의 사회가 대체로 다 그런 상황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분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덫인 네.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이런 민주주의의 덫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가 필요할까? 이제 약간 현실적인 대안들 같은 것들을 각 장마다 하나씩, 각 부마다 하나씩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분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덫을 해결하는 괜찮은 방법은 합리적인 선거제도를 구축을 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선거제도. 합리적인 선거제도. 내가 합리적인 선거제도의 네. 그 방향으로 이분이 예를 들고 있는 게 네. 놀랍게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예요. 이 제로에너지바를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한국 분들일 테니까 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거 우리가 두 번째로 네. 하고 있는데 개판이잖아 네, 라고 그쵸, 생각할 그쵸. 텐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 비례대표제를 축소하고 예전으로 돌아가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벤 앤셀은 지금 민주주의 덫을 해결하기 위한 비교적 부작용이 적으면서도 해볼 만한 제도적인 대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근데 왜 한국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패하냐면 그건 이제 벤 앤셀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벤 앤셀의 논의를 염두에 두고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한국은 일단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제 의석을 비교했을 때 비례대표제 의석의 비율이 너무 낮아요. 그렇죠. 훨씬 낮죠. 그래서 한국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하면 되는데 하나는 지역구와 비교했을 때 비례대표제 의석수의 비율을 확 높이고요. 그러니까 그 비례대표제 의석수의 비례성을 확 높이고 다른 하나는 위성정당 같은 꼼수를 쓰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막으면 벤 앤셀이 생각하기에 민주주의 덫을 해결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드러날 가능성이 클 거라는 거죠. 국회는 그렇게 이제 뭔가 바꿀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대통령이 있는 나라니까 대통령은 어떻게 선거제를 바꿔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벤 앤셀도 그 얘기를 이제 여러 차례 강조를 해요. 민주주의가 선거나 민주주의가 좋은 지도자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를 뽑히면 좋은 지도자가 뽑힐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좋은 지도자를 뽑는 게 선거나 민주주의 역할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다가 조금 더 욕심을 내보면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은 예를 들어서 뭐 독일의 대통령처럼 좀 상징적인 국가 지도자 정도의 역할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비례대표제가 대폭 강화되어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다수당이 된 정당의 뭐 수장이 총리를 하는 그래서 책임 정치를 하는 그런 구조가 지금 민주주의를 둘러싸고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벤 앤셀과 마찬가지로 받아가지고 저는 해보는데 뭐 저는 이제 약간 정치의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거와 관련해서는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거 보셨어요? 이거? 어떻게 민주주의 무너지는가? 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저자들이 또 네. 최근에 새로운 책을 냈어요. 아, 그래요? 왜 극단적 소수가 지배하는가? 뭐 그런 그거 이제 종류의, 팟캐스트에서 말씀하신 거 들었어요. 그런 종류의 제목일 거예요. 아, 그게 이 저자들이 썼어요? 이 저자들이 쓴 아, 책이에요. 그래요? 이 저자들이 후편으로 쓴 책인데 그 책도 좋은 책인데 제가 그 책 대신에 이 책을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그 책은 너무나 미국 맥락이에요. 미국의 정치 현실을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 읽으면 재밌을 수 있겠지만은 한국 독자 입장에서는 조금 생경한 사례나 주장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대안이나 해법도 미국 정치에 맞춤해가지고 내놓은 것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소화하는 데는 저는 웬만한 독자 입장에서는 조금 버겁지 않을까. 이 책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내부 경선 과정이 문제다. 네, 그런 네, 네. 이상한 사람을 걸러내지 못하는 거기에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그게 되게 맞아 막 이러면서 봤거든요. 네, 그래서 후속작에서도 그 미국 정치를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독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 1차적으로 관심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 책보다는 이 베넨셀의 정치는 왜 실패하는가가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민주주의의 덫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등의 덫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평등의 덫에서는 불평등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3부 연대에서는 복지제도 복지국가가 과연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그 연대의 덫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비슷해.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이라던가 아니면은 국민건강보험 개혁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세대 간 갈등이라던가 그쵸. 아니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갈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첫발을 내딘 이 대한민국 복지국가의 미래가 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인데 정치가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이 3부에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안적 복지제도의 핫한 키워드인 보편적 기본소득. 이거 과연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인가. 네, 뭐래요? 이제 그런 데 대해서도 이제 베넨셀은 이야기를 하는데 베넨셀은 좀 꼼꼼히 따져보자. 아, 네, 약간 그런 입장이에요. 보수신가? 꼼꼼히 따져보자. 꼼꼼히 따져보자. 약간 이런 입장이고. 그리고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제가 다음에 이야기할 책과도 이제 바로 연결이 되는 건데 코로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닥쳤을 때 효율적으로 안전을 지켰던 나라는 민주주의랑 거리가 먼 나라들이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덧붙여가지고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정치로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학기술로 풀려고 하는 게 있는데 뭐 CCTV를 많이 도입을 한다던가 아니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대응하게끔 한다던가 이런 근데 그건 과연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것들은 이제 4부에서는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속았어요. 왜요? 서문에서 기후위기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돌고 돌아서 5부에 나와요. 5부에? 네, 5부에. 수미공간이네. 5부의 첫 번째 장의 제목이 기후협약은 왜 번번이 실패했는가. 예요. 그리고 5부의 제목은 성장, 번영의 덫. 성장의 덫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고 번영을 해서 이 정도로 살 수 있게 됐는데 그 결과 기후위기 같은 이제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 민주주의도 그 성장과 번영과 함께 발전을 했는데 그 민주주의가 과연 그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탄소세 같은 게 가능할까? 네. 아니면은 배출권 거래제 같은 것들은 시장을 통해서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방식인데 과연 그게 지속 가능할까? 그리고 그런 과정들에서 과연 정치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 그러면 거기에는 그렇게 계속 뭐가 가능할까라는 질문만 던져요? 아니면은 뭐 이를테면 사회주의가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데까지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베넨셀은 아까 그 얘기 들으면서 윤 기자님이 날카롭게 얘기하셨는데 보수주의자인가?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전형적인 영미권의 자유주의 지식인이에요. 네, 그래서 시장경제의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방금 열고 있던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레디컬한 해결책은 읽을 때 화끈하긴 하지만은 네. 사실은 그쵸. 현실에서 그게 공허하죠. 실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실과는 굉장히 괴리가 되어 있는데 베넨셀은 최소한 그런 이야기들은 안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이 제로 에너지바 구독자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네, 책장 어떻게 잘 넘어가나요? 책장 잘 넘어가요. 그래요? 책장 잘 넘어가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것과 이제 함께 읽을 책을 제가 이 데이비드 런시몬이라고 하는 역시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정치학자인데 네.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놓고 큰 프로젝트를 했었나 봐요. 오. 과연 지금의 민주주의가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에 대한 큰 프로젝트를 했고 그 프로젝트 결과물의 일부를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의 책으로 펴냈는데 원제는 How Democracy Ends예요. 와, 민주주의는 어떻게 끝장나는가.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사고 싶다. 네, 읽고 싶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번역 제목은 쿠데타 대재앙 정보 권력이에요. 왜 그랬대요? 제목이 뭐야 그거? 그러니까 쿠데타 대재앙 정보 권력.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어떻게 끝장나는가라고 하는 원제에 네.
그 구체적인 내용의 세 가지 키워드가 쿠데타, 대재앙, 정보 권력. 그러니까 이 데이비드 런시먼은 네. 지금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회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연구하고 고민해온 자기가 보기에는 세 가지가 걱정이 된다는 거. 하나는 첫 번째는 쿠데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비드 런시먼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쿠데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서 그런 일이 지금 가능하겠어? 라고 비웃는 독자들이 모습이 보인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굉장히 취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20세기 초중반에 봤었던 네. 쿠데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부합하는 이제 사례들 같은 것들도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약간 이런 쪽으로 쿠데타로 민주주의가 전복되는 것을 감지하는 몇 가지 기준들 같은 것들도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그냥 펼쳤으니까 꾸역꾸역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제 대재앙이 네.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팬데믹 같은 일이 생겼을 때, 네. 다른 하나는 팬데믹 같은 일이 생겼을 때 과연 민주주의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 중에서 어디가 더 잘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기후위기 문제가 네. 계속해서 지금 심해질 텐데, 네. 그리고 기후위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재앙들이 가시화되었을 때, 과연 민주주의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들 중에서 어디가 더 빨리 어디가 더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네. 질문을 던지고 네. 데이비드 런시먼은 과연 서구의 민주주의 국가가 잘 대응할 수 있을까? 팬데믹 터지자마자 초기에 그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에는 군경이 동원이 되었잖아요. 네네네. 엄청나게 많은 희생자들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야 데이비드 런시먼 아저씨가 한견지명이 있었네. 상견지명이 있었네. 그리고 이제 본인도 거봐 내 말이 맞잖아 라고 씁쓸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기후위기 문제와 관련해서도 뭐 전시자본주의 아니면 뭐 전시공산주의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의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량을 거의 1930년대 대공황 수준으로 경제를 확 수축시켜가지고 줄여야 되는데 그렇게 경제를 수축하기 위해서는 계획된 전시 자본주의 전쟁에 대비해가지고 막 정부가 막 물자 동원하고 가격 통제하고 어떤 산업 부문들은 정리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메디컬 하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데이비드 런시먼의 논리에서는 런시먼은 어쨌든 본인이 서구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연구자니까 인정하기 싫지만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어쩌면 그런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게 우리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그리고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우리의 딜레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새 그런 류의 어떤 칼럼이나 이런 것도 외신에 종종 있어요. 막 중국 사례 들면서 맞아요. 봐라, 저 태양광 다 누가 만들고 누가 제일 많이 깔고 있냐. 그 전기차 지금 누가 지금 그러니까. 보급시키고 있냐. 맞아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정보 권력은 겨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이라던가 페이스북이라던가 뭐 이런 기업들을 구글 같은 기업들을 겨냥을 하면서 그런 정보 기업들이 선출되지 않은 너무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지금 사람들의 여론도 조작하는 게 가능하고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 불리한 방향을 가늠한 다음에 이익이 되는 방향의 정책을 조율할 수도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정보 권력이 자기가 보기에는 또 민주주의를 끝장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잠재 위험 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비드 런시먼의 이 민주주의는 어떻게 끝장나는가라는 책은 약간 도발적인 발제문이에요. 지금 민주주의가 지속 가능한지를 한번 가만히 따져봤더니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쿠데타의 가능성도 여전히 있고 그리고 기후위기라든가 팬데믹 같은 대재앙이 과연
민주주의가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회의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정보 권력 이거 너무 걱정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좀 고민을 하고 필요하면 실천을 하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지켜야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될 때다. 오랜만에 좀 진지한 책 한번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정치는 왜 실패하는가? 쿠데타 대지양 정보 권력을 한번 읽어보시길 권하고 네.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굉장히 앙상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실제로 보면 강 기자는 왜 이런 중요한 대목을 소개를 하지 않았대? 라고 할 정도로 네. 얻어갈 게 좀 많은. 그래요. 제가 이거 지금 네. 윤주루 기자한테 이건 거의 뭐 막 붙인 거 아닙니까라는 너덜너덜. 소리를 들을 정도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